자, 계속해서 73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73번. 전 시간에 외부 효과 계속 하다 말았는데, 외부 효과는 크게 그 생산과 관련돼서 외부 효과를 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생산과 관련돼서 외부, 얘는요, 경제해 줍니다. 생산과 관련돼서. 자, 요거를, 그리고 요거는요, 생산과 관련돼서 외부 불경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요, 다른 말로 이거를 정의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요,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생산과 관련돼서 외부 불경제는요, 남한테 막 피해를 입힌다는 얘기죠. 공장 같은 거 하면서. 그래서, 자, 그러면서 보상하면 상관없는데 보상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사적 한계 비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상 같은 거 했다면요, 비용이 커졌겠죠. 이게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한계 비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편입곡선이라는 겁니다. 현재는 여기서 이제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가격과 여기 수량을 여기서 생산하고 있는데, 만약에 자, 얘네들이 막 보상 같은 거 했다면 여기서 생산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거 바람직한 효율적인 생산이 되는 겁니다. 최적 가격이 되고, 여기서 말하고요, 최적 산출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만큼 정도를 이제 보상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세 같은 거 부과하겠다. 피해를 입히는 자들한테. 아니면요, 그 여러 가지 부담금 부과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부의 외부 효과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요거는요, 그 사적 한계 비용인데, 누구한테 이익을 주고도 대가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대가를 받고 생산했다면 생산비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요, 자, 사적 한계 비용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된다죠. 이게 바로 편입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서 생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거를 요걸 Q라고 할까요? 근데 만약에 대가를 받고 생산했다면 여기가 바람직한 생산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최적 생산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요, 최적 가격이 되는 겁니다. 최적 가격.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차이만큼 있죠. 이 차이만큼을 남한테 이제 이익을 주니까 뭘 하겠다고요? 보조금이라든가 조세 감면해 주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73번. X제 생산으로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X제 수요 곡선은요, P는 80-Q랍니다. 자, 항상 이 틀을 좀 맞춰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요거는요, 사적 한계 비용. 얘는요, 사회적 한계 비용. 요거는요, 자, 뭐라고요? 편입 곡선이 되는 겁니다. 이때 보니까 수요 곡선은요, P는, 요거는 수요는 얼마라고요? 80-P랍니다. 마이너스 P. 자, 그리고 한계 비용은요, PMC는요, 얼마냐면 Q 플러스 30이랍니다. Q 플러스 30.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보니까, 이 사회적 한계 피해액이 2Q 플러스 10만큼, 자, 피해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여기다가 2Q 플러스 10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Q 플러스 30에다가 이만큼 손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2Q 플러스 10. 2 플러스 10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 경우 X제의 사회적 최적 산출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부과해야 될 단위당 종량세의 크기는,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요만큼이 단위당 최적, 자, 이 산출량이면서 이 종량세가 되는 겁니다. 종량세는요, 이만큼만 부과하면 되는 겁니다. 이만큼을 더 부과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걸 먼저 계산해야 되겠네요. 요거. 근데 여기서 이제 산출량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산출량 계산해 보자. 자, 그러면 자, 요거랑 요거를 일치하면 되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3Q. 자, 플러스 40이 되죠. 그래서 얘를 똑같이 해야 되면 수량이 나옵니다. 산출량. 그래서 30 플러스 40은요, 80 마이너스 P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자, 요거 3Q인데 잘못했네요. 3Q. 자, 3Q 플러스 40은요, 요거 있죠? 80 마이너스 P 아닙니까? 자, 요거는, 요것도 잘못됐네. MB는 어떻게 됩니까? MB는, 자, 수요 곡선은요, 80 마이너스 Q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됐네요. Q. 자,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이렇게. 자, 얘랑 똑같이 하면 되죠? 3Q 플러스 40은
80 마이너스 Q죠. 이렇게 80 마이너스 Q. 자, 그러면 요걸 넘기게 되면 40만 남네요. 그리고 얘를 넘기게 되면요. 자, 4Q가 되죠. 그래서 Q는요.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때 Q는 10 아닙니까? 그래서 요 1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10을 넣으니까 30 플러스 10만큼 있죠. 요만큼씩 종량세를 부과하면 됩니다. 종량세.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74번 보겠습니다. 항상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자, 14번 볼게요. 네, 기업 A가 직면하는 현 연필의 수요 곡선은요. P는 1200이랍니다. 1200. 그러니까 요거 P는 얼마라고요? 1200이래요. 이렇게. 자, 요거는 지울게요. 그리고 MC는요. 500 플러스 2분의 1Q랍니다. 500 플러스 2분의 1Q래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연필을 생산하면 흑연이 대기와 오염, 힉스를 오염시키며 이 피해가 연필 한 단위당 500원이랍니다. 피해액이 얼마라고요? 500원이 들어가죠, 더. 그럼 이만큼만큼 자, 조세 같은 거 부과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요, 여기다 500을 더하니까 1000이 되는 겁니다. 1000 플러스 2분의 1 큐브. 그리고 이 단위당 종량세는요, 500원씩 부과하면 되는 겁니다. 500원. 이렇게. 피해액이 500원이니까. 그러면 사적 이윤 극대화 생산량은 일단은 요게 사적 이윤 극대 생산량이죠. 요걸 먼저 계산해야 되겠네요. 얘는요, 요거랑 똑같이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요, 500 플러스 2분의 1은 0.5죠. 0.5Q는요, 120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0.5Q만 남겨놓고 넘기게 되면요, 700이 되죠. 그러면 Q는요, 1400이 될 겁니다. 1400. 그러니까 이때의 생산량은요, 1400이 되고, 자, 두 번째는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은요, 얘랑 얘를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예, 그럼 요거 나오겠죠,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요거랑 요거. 자, 그러면 계산하면 되죠. 그러니까 1000 자, 플러스 0.5Q하고 뭘요? 요거하고 일치하면 됩니다. 1200하고 일치하면 되죠. 그럼 넘기게 되면요, 0.5Q는요, 200만 남죠. 그러면 Q는요, 400이 되겠네요. 400. 자, 그러니까 이때는 얼마라고요? 4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두 가지 물어봤네요. 1번을 답하면 됩니다. 1번. 그 다음에 75번은요. 이거는 소비와 관련돼서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소비와 관련돼서 정의 효과. 자, 누구한테 큰 이익을 주면서도 소비하는 과정에서 자, 이 대가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이걸요. 예, 소비와 관련돼서 정의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요. 편익곡선이라는데 자, 이걸 사적 편익곡선 해줍니다. 근데 누군가는 막 이득을 주고 있죠. 대가도 못 받으니까. 자, 그러니까 누군가는 큰 편익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큰 편익. 그래서 이게 바로 사회적인 편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MB. 자, 그리고 여기 MC가 이렇게 지나간다면 이렇게 읽어볼게요. 75번에 대학 교육의 사회적 한계 편익은 대학생 수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답니다. 얘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600 마이너스 15n이 되겠네요. 요 n은 대학생 수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결정되고 대학생 수가 한 단위 늘 때마다 추가적으로 150원의 외부 한계 편익이 발생한답니다. 그러니까 편익이 150원씩 더 더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결국은 요 150원씩 보조금 지급하면 됩니다. 보조금 이렇게 하시고 일단 150원이 보조금의 지급액입니다. 이렇게 피구 보조금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750이 되겠네요. 이거 더해주면 돼. 150 플러스 15n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뭐냐면 자, 이 한계 비용은요. MC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MC는 15n으로 되어 있답니다. 15n. 이렇게. 자, 그럼 물어보는 게 뭐예요? 정부 개입 없이 경쟁시장에서 결정되는 대학생 수. 정부 개입이 없다면 여기서 대학생 수를 결정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이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15n은요. 자, 600 마이너스 15n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300n은요. 600이 되니까 자, 얘는요. 20이 되겠네요. 20. 이때는 20명을 자, 입학시키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사회적 잉여가 최대가 되는 최적 대학생 수. 그러면 사회적 잉여가 최대가 되는 것은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그러면 얘랑 얘를 똑같이 하면 되죠. 이거 똑같이 해주면 되겠네요. 15n은요. 750 플러스 15n 되죠. 15 이거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그러면 넘게 되면 30n이니까
요거는요 750이죠. 그럼 n은요 이거는 25가 될 겁니다. 25명.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피고 보조금은요. 요 차이 있죠? 요 차이가 아까 150 아닙니까? 150만을 자, 보조금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으로 했어야 됩니다. 1번. 자, 76번 보겠습니다. 76번. 자, 76번에 보니까 이렇게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이렇게 자, 다음 그림은 완전 경쟁 시장인 종이 산업에 외부 불경제가 존재하는 경우에 시장 실패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회적인 순손실을 나타내는 부분은 자, 사회적 순손실은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자, 보니까 거기에 P는 여기 사회적 순손실은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바람직한 생산량 요거 아닙니까? 요게 바람직한 생산량인데 최적 생산량. 근데 여기서 생산하고 있죠. 지금 이만큼 더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더 생산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자,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이만큼만큼 요거 요만큼 있죠. 이만큼이 뭐가 증가했어요? 효용이 증가했네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의 편익이 증가한 부분이 요겁니다. 여기 한번 딱 그려 볼게요.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이렇게 증가했네요. 이만큼. 자, 이만큼이 소비자 입장에 편익이 증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만큼을 최적 생산했는데 이만큼 생산한 거죠. 그러면 비용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더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잖아요. 비용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자, 이렇게 바람직한 생산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만큼만큼이 뭐라고요? 네, 비용이 더 증가된 부분입니다. 누군가 손해본 부분 아닙니까? 누가 손해본 부분까지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만큼이 비용이 더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얼만큼 증가했어요? 요거 외에도 이만큼 더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결국 뭐라고요? 이게 사회적 후생 손실이 되는 겁니다. 사중적 잉여해 줍니다. 그래서 요 가 부분을 답해야 돼요. 요거. 자, 그다음에 77번 보겠습니다. 시장이 효율적 자원 배분을 이룩하는데 실패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의 예가 공공재의 경우입니다. 다음은 공공재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공공재는 이제 도로라든가 공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요 재화를 소비함에 있어서 소위 배타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걸 비배제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도 소비에서 배제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이걸요 비배제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볼게요. 시장에서 공공재가 적정 수준보다 적은 수준으로 공급되고 소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것들을요 사적 주체한테 맡기게 되면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 돈 들여서 도로를 깔았는데 교량을 놨는데 다른 사람은요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막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톨게이트 설치하기 아주 곤란한 경우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럼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무임승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뭐하러 내 돈 들여서 도로를 까냐 공원을 만드냐 남들 깔아놓으면 공짜로 이용하겠다는 얘기죠. 이걸요 무임승차라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시장 기능에 맡기게 되면요 과소 생산됩니다. 그래서 적은 수준으로 공급되고 소비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볼게요. 공공재의 경우에 시장에서 실패하는 한 가지 이유는요 그 재화의 사회적 한계 효용이 사적 한계 효용보다 크다. 이런 걸 다시 말하면 비경합성이 있다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비경합성 이것 또한 시장을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이게 뭐냐면 요게 이렇게 이게 이제 편익인데 A라는 사람의 편익이고 요거는요 B라는 사람의 편익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도로 같은 거. 그래서 결국 사회 전체적인 편익은요 수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수직선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사회 전체의 편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회 전체의 편익.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걸요 비경합성이 따집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재화의 사회적 한계 효용이 사회적 이거 한계 효용 혹은 한계 편익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한계 효용이요 사적 한계 효용 이런 것들보다 높죠.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그래요? 이거는 비경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이걸 수직성으로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 얘기는요 재화의 한계 효용이
사적 한계 요금보다 크다. 이게는요 비경합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공공재의 경우 시장에서 실패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소위 무임승차의 문제이죠. 이게 발생해서 그럽니다. 그 다음 5번에 공공재의 경우에 정부가 직접 재화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시장 실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틀렸습니다. 정부가 이제 직접 개입해서 도로를 깔거나 공원을 만들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무임승차 문제 있죠.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도로를 걷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그 비용을 받습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 것들은 무임승차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 해서 뭘 정리했냐면 미시경제를 정리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거시경제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시경제. 자, 거시경제에서는 맨 먼저 이제 국민소득을 어떤 형태로 결정할 것인가 그 얘기 좀 알아볼게요. 국민소득의 결정과 관련돼서 여기서는요 국민소득은 크게 GDP라는 게 있습니다. GDP는요. 자, 요거는 그야말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얘기합니다. 최종 생산물이죠. 요거의 시장 가치 합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최종 생산물은요, 소비자가 됐든, 재화가 됐든, 아니면 서비스가 됐든, 소비자가 지불한 모든 거, 소비자가 일단 지불한 모든 거 있죠? 모든 거. 이건 일단 포함시킵니다. 일단은, 물론 제외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이 생산자가 이제 구입한 기계가 있을 겁니다. 구입한 기계. 이런 것들이 일단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직접 계산하려면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번거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생산자별로 이렇게 이 부가가치 있잖아요.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부과된 가치 이걸요. 부가가치의 가치 합으로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부가가치 합. 자, 요것도 이것도요 합 계산하는데 여기서는요 만약에 고정자산 소모가 있다. 고정자산 소모가 있었으면요 이건 더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이거 GDI라고 할게요. GDI. 요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소비 어떤 생산 주체들이라든가 소비 주체가 받은 여러 가지 금여라든가 있죠. 소득을 얘기합니다. 임금이 있겠고. 임금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아니면요 지대 이런 게 있겠죠. 지대라든가 이윤 이런 거 전부 합친 건데 이윤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자 근데 이때는요 주의할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정자산 소모가 있다. 그러면 더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간접세가 있었다. 그럼 간접세는 더해줘야 됩니다. 뺀 거 있으면 더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한 거 있다. 그럼 빼줘야 됩니다. 보조금은 빼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GDE라고 해서 가장 많이 써먹는 게 이제 GD인데, 우리 문제 풀이상. 요거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있죠? 그러니까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그리고 수출해서 수입 뺀 거 있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게 3면 등가성 이론이라는 겁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똑같이 될 수밖에 없죠. 자, 7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GDP에 포함되어야 할 것은 이 GDP는요, 일단 국내야 됩니다. 국내. 자, 국내고 1년 동안을 주로 얘기합니다. 주로가 아니라 1년 동안 주로 이제 계산한 겁니다. 국내. 그러니까 외국에서 생산한 건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거 있죠? 이건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국내에서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 볼게요. 외국 상사가 우리나라에서 영업해서 얻은 수익이죠.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얻은 소득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함시켜야 됩니다. 수익. 그다음에 2번에 대마초를 불법으로 생산 판매한 수익. 이렇게 불법적인 수익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사가 외국에서 영업하여 얻은 수익. 이건 우리나라에서 벌은 소득이 아니라 외국 나가서 벌은 소득 아닙니까? 요거는 GDP에는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GNP 이런 거에 포함시키지만 여기는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 얻은 재산 수익. 그러니까 재산을 재평가해서 얻은 수익 같은 거 전부 다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선단체에 대해서 기부금, 그런 거 공짜로 이전 같은 거 한 거 있죠? 이런 것들은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받은 것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5번도 틀렸고 1번만 포함시키는 겁니다. 79번 볼게요. GDP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GDP를 측정할 때 중간재의 가치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생산물, 요걸 위주로 해서 정하는 겁니다. 제외하고 최종 상품과 최종 서비스의 가치만을 더한다. 맞는 겁니다. 이번에 실질 GDP의 단기 변화는요, 외국에서 자국민이 생산한 금액을 반영한다. 틀렸습니다. 외국에서 자국민이 생산한 가치 있죠? 요거는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것만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3번에 주부의 가사 노동으로 생산된 금액은요, GDP 계산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부들의 가사 노동 있죠? 요거는 GDP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포함 안 시켜요. 그다음에 4번에 상품의 품질 향상은요, GDP 계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 향상 이런 것들은 반영이 잘 안 돼요. 자, 그다음에 GDP는요, 지하 경제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세금 같은 게 이렇게 추적이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반영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요, 반영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한 장 넘겨볼게요. 80페이지. 자, GDP 여러 가지 물가 수준을 판정하는 것 중에 소비자 물가라든가 생산자 물가 지수 이런 게 있는데 GDP 디플레이터 이것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는요, 이렇게 항상 요거는요, 자, 수량이 비교년도입니다. 비교년도 수량 갖고, 자, 그 다음에 비교년도 수량을 가지고 물가 상승을 측정해 보는 겁니다. 자, 비교년도 측정하려고 하는 연도. 자, 그러니까 읽어볼게요. 빵과 그 책만 소비하는 어떤 경제의 가격과 소비량은 다음 표와 같답니다. 2005년도를 기준 연도로 할 때 2009년도의 실질 GDP와 GDP 디플레이터는, 그러니까 그 수량은요, 항상 요번에 2009년 아닙니까? 2009년도 수량으로 해야 됩니다. 2009년도. 자, 비교 년도의 수량. 그러니까 어쨌거나 쌀은요, 소비량이 2009년도에 4개 소비했네요. 요 4개. 이렇게. 그다음에 자, 이 빵은요, 책은요, 6개를 소비했네요. 6개. 이것도 수량은 항상 언제라고요? 비교 년도요. 요번에 평가하려고 하는 연도. 요거의 수량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6개.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물가 상승을 반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요, 빵 가격이 10원이었네요. 10원 곱하기 여기 좀 내고, 그 다음에 책 가격은요, 10원이었네요. 이것도 10원. 자, 그 다음에 요번에 2009년도에는요, 빵 가격이 12원으로 올랐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책 가격은요, 9원으로 내려갔답니다. 9원. 이렇게 해서 다 더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 이거 곱하기 100을 해야지 100분율이 나오겠네요. 100. 이렇게 해주면요, 102가 나올 겁니다. 102. 이게 바로 GDP 디플레이터고, 그리고 자, 이 100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100이 바로 실질 GD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실질 GDP는요, 100이고 GDP 디플레이터는요, 10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82번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2010년도에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돼 있네요. 그래서 국내 총생산은요,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을 그 해에 못 파는 거 있죠. 그거는 못 파는 것도 다 그 해의 생산물로 재고 투자로 다 간주합니다. 거기서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81번 볼게요. 2010년도에 자동차 대리점에서 구입한 2008년도에 생산한 자동차의 부가가치. 그러니까 이거는 자, 이 소비는 언제 했어요? 2010년도에 소비했지만 이미 생산은 언제 했어요? 2008년도에 생산한 거죠. 그러니까 자, 이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합니다. 2010년도에는 일단 소비액은 최종 소비자가 소비한 건 맞죠? 그래서 소비액은요, 자, 100만 원 아닙니까? 100만 원인데 요거를 자, 100만 원인데 이미 요거는요, 2010년도에 자, 이 재고 투자로 다 포함시킨 겁니다. 투자에 포함시켜서. 그래서 이걸 또다시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팔린 거는요, 그의 재고 투자로 다 포함시킵니다. GDP에. 그러니까 이미 포함시켰으니까 빼야 되겠죠. 그래서 재고 투자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을 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빵원이겠죠. 요거는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이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번 볼게요. 중고 제품 상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2010년도 급여액.
자, 노동자 임금 이런 거 다 포함시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요, 노동자 임금이니까 중고 제품 상품과는 관계없이 그 사람 임금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포함시켜야 됩니다. 2007년도에 건축된 아파트 거래에 참여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2010년도에 중개 수수료. 이거는 아파트 건축은 2007년도에 했지만 지금은요, 2010년도에 중개업자의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요, 2010년도에 자, 서비스의 대가로 다 포함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는 없네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2010년도에 생산되었으나 2010년도에 판매되지 않은 휴대폰의 부가가치. 요거는 아까처럼 2010년도에 재고 투자로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에 못 파는 거 다 재고 투자로 포함시킵니다. 5번 해볼게요. 2010년도 국내에서 외국 기업이 생산한 자동차의 부가가치. 자, 이거는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거죠. 외국 기업이 생산했던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건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5번 포함시켜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이제 GDP를 이렇게 국민소득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거시경제의 큰 틀 자체는요, 이렇게 됩니다. 자, 결국은요, 총 수요하고 총 공급 있죠. 이게 만나는 점에서 국민소득이 결정됩니다. 총소득. 그래서 자, 이때 이제 총 수요는요, 일단은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 시장과 그 다음에요, 이거 화폐 공급 시장이 있을 겁니다. 화폐 공급 시장 여기. 자, 여기서 뭘 결정해요? 총 수요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자, IS 곡선을 도출합니다. 여기서 LM 곡선을 도출해 갖고 나중에는요, 요걸 통해서 AS 곡선을 도출합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자, 이 생산력을 얘기합니다. 총 생산 능력을 얘기합니다. 노동, 자본, 자, 자원, 그 다음에 기술이죠. 노자자기 이런 거에 따라서 하는데, 자, 우리 이제 고전학파 같은 경우는 자, 이 공급이 뭘 결정한다고요? 자, 이 국민소득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요, 고전학파는요, 요거 때문에 요게 이제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 체인지 쪽의 계열은요, 요게 총수요가 이제 결정한다고 했던 겁니다. 총수요가. 그래서 지금은요, 요거는 저 케인즈의 기본 이론을 공부할 겁니다. 케인즈의 그 기초 이론이라고 해서 아주 국민소득 결정의 단순 모형할 때는요, 요거는 일단 무시하고 생산물 시장만 가지고서 따져보는 겁니다. 생산물 시장만 가지고 따져볼게요. 화폐 공급 시장은 무시하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요거는 Y라고 하는데, 요건 황등식입니다. 수요 때문에 부수적으로,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예, 수요 때문에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소득이 생기면, 소비 아니면 저축 아니면 세금 내죠. 요걸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요게 이제 수요를 결정하는데, 이게 C 플러스 I 플러스 G 있죠.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수출해서 수입을 뺀 거 있죠. 이렇게 IM이라 할까요?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여기 수요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요 결정된 소득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요로 자, 이 상등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 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뭘 결정한다고요?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국민소득이 지금 단순 모형에서는 요게 이제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겁니다. 단순 모형. 자, 그리고 거기 이제 승수 모형이라고 있는데, 얘가 이제 투자라든가 정부 지출 증가하게 되면요, 그 증가한 이상으로 자, 이 국민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승수 모형 해줍니다. 승수 모형은요, 이렇게 만약에 정부 지출이 이렇게 증가하거나 아니면요, 투자가 증가할 수 있죠. 이렇게 이럴 경우에는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는요, 자, 1 빼기 이거 한 개 소비성분의 1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자, 뭐가 이전 지출이 이거는 뭐 이전 지출은 이전 지출 R이라고 할까요? 이때 소득이 어떻게 증가하냐? 이때는요, 1-C분의 C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세금이 증가한다. 여기는 정액세를 얘기합니다. 세금이 증가할 때 국민소득이 어떻게 증가하냐? 이때는요, 1-C분의 -C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국민소득, 정부 지출도 증가하고 플러스 세금도 똑같이 증가했다고 치자. 그래서 이거를 균형 예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소득이 어떻게 증가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DY 이것도 뭐라고요?
dy 똑같이 합치면 어떻게 되냐? 이럴 경우는요.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게 같아야 되죠? 요거하고 요거 같이 더해 주니까 1반의 C분의 1반의 C가 됩니다. 1이 되겠네요. 자, 일단 요 정도. 요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여기 이제 비례세가 들어간다. 자, 비례세가 들어간다. 이렇게 그럴 경우는요. 분모에 뭐라 해주면 돼요? 자, 이 플러스 CT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다 플러스 CT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해외 수입이 있다. 해외에서 수입이 있는데 해외 수입입니다. 해외 수입이 있는데 아이고 이렇게 글씨가 엉망이네요. 자, 해외에서 수입하는 게 있는데 소득에 따라서 일정 부분 수입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요. 자, 그럴 경우는요. 이거 수입 승수가 있는데 요거는요. 더해줘야 됩니다. M 이렇게 더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때로는요. 소득에 따라서 투자를 늘릴 수도 있거든요. 이걸 유발 투자 승수를 하는데 승수. 자, 이때는요. 자, 유발 투자가 있다. 유발 투자가 있다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모입니다. 분모에 이걸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유발 투자 승수 이렇게. 자, 이렇게 빼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82번 보겠습니다. 자, 개방경제 각국의 국민소득 결정이 다음과 같다. 자, 특정 정부 지출 수준에서 경제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정부도 균형 예산을 달성하고 있답니다. 균형에서 민간 저축은 얼마인가? 균형에서 민간 저축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요거는 부수적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지울게요. 이쪽으로. 자, 그대로 요거 국민소득 어떻게 결정된다고?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A, M 이렇게 정해지는데 C는요 150,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에 어떻게 됐어요? 자, Y 빼기 T라고 되어 있죠? Y 빼기 T인데 T는 거기 주어져 있네요. 0.2Y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I는요 200이네요. 200이고 G는요 자, 균형 예산이라고 했죠? 정부도 균형 예산이니까 세금만큼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0.2y 해주면 되겠네요. 0.2y. 그 다음에 x는요 100이고, 자, 수출은 100, 수입은요 50이죠. 그래서 요걸 이제 정리하면 됩니다. 정리하게 되면 y는 얼마가 나오냐면 y는 1000 나옵니다. y는 1000.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자, 이 균형에서의 민간 저축을 물어본 겁니다. 민간 저축은요, 요거는요. 자, 소비 함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비 함수가 150 플러스 0.5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t로 되어 있죠. 이 t는 얼마라고요? 0.2y 아닙니까? 아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는요, 이 저축은요 이렇게 합니다. 저축은 요게 이제 기초 소비인데 소득이 없어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축은 마이너스 150이 되고, 이거는 자, 이 한 개 소비 성향입니다. 그래서 1 빼기 한 개 소비 성향하면요 한 개 저축 성향 나옵니다. 그대로 0.5네요. 그래서 y-0.2y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바로 균형에서의 뭐가 돼요? 민간 저축이 되는데, 균형이 y가 1000이라고 했죠? 1000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1000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요거는요 1000에서 200 뺀 거죠? 800이 되겠네요. 800에다가 곱하기 0.5 하니까요 400이 되겠네요. 400에다가 150도 하니까요 550 되겠네. 잘못된 거네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요거는요 아까 800에다 0.5 하니까 400이죠. 400 빼기 150 하는 게 250이 되겠네요. 250. 정답은 250 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83번 보겠습니다. 네네,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지금 이제 케인즈의 아주 매우 단순한 모형, 이거 알아보는 겁니다. 케인즈의 단순 모형. 83번에 거시경제의 국민소득 조건이라든가 소비함수 그리고 투자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답니다. 이때 중앙은행이 이자율 0.5%에서 4%로 인하했을 때 국민소득이 어떻게 변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y는 C 플러스 i로 돼 있죠. 그러면 이때는 다시 집어넣을게요. y는 c는 어떻게 됐습니까? 0.8y. 그 다음에 i는요. 자, 10 플러스 0.1y 0.1y 그리고 마이너스 100r이죠. 100r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걸 넘기고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네요. 그래서 y는 어떻게 되냐면 정리해 보면 100 마이너스 1000r이 됩니다. 1000r.
여기 이제 최종 이제 공식인데 여기다 이제 이자율이 얼마 됐다고요? 0.5%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래서 0.5%를 집어넣게 되면 자, 0.5%를 집어넣게 되면 자, 0.5%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죠. 0.05. 그러면 y가 나올 겁니다. 이때 y는요. 50이 될 겁니다. 50. 그다음에 이번에는 자, 얼마를 집어넣어요? 4%로 인하했을 때 4% 집어넣으면 되겠죠. 4%를 집어넣게 되면 이때는 얼마 나오냐면 자, y가 얼마 나오냐면 60이 나옵니다. 60. 이렇게 0.5%에서 4%로 인하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소득이 얼마가 증가했어요? 10만큼 증가했죠. 10만큼. 그러니까 50에서 10만큼 증가했으니까 50에서 10 증가했죠. 그러니까 얘는요. 0.2 아니니까 20%가 증가했네요. 20% 증가했다. 이렇게 답해야 됩니다. 자, 84번 보겠습니다. 84번. 자, 84번에 어떤 개방경제에 국민소득 모형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정부 지출을 100에서 200으로 늘리면 국민소득은 얼마나 늘어나냐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때는요. 요거는 승수 모형을 가지고 푸는 게 가장 빠릅니다. 일일이 다 집어넣다는 언제 걸릴지 모릅니다. 일단은 일단은 한계 소비 성향이 있네요. 거기 C에 200 플러스 0.6 Y-C라고 되어 있죠. 0.6이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나 확인할게요. 딱 보니까 거기 수입에 자, 100 플러스 0.1 Y, 그러니까 Y의 그 소득에 따라서 그 수입하는 금액이 있다는 얘기죠. 0.1. 요게 바로 0.1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게 수입 성향이라는 겁니다. 요건 더해줘야 됩니다. 0.1. 자, 그리고 다른 건 없죠. 유발 투자 이런 거 없네요. 투자는 독립 투자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한 게 뭐냐면 요게 자, 그 승수입니다. 정부 지출 승수가 됩니다. 이렇게 승수인데 여기다가 이제 얼마를 증가했어요? 정부 지출을 100만큼 증가한다면 100에서 200으로 늘렸으니까 100 증가한 거 아닙니까? 그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요. 0.4에다가 0.1 더하니까 0.5죠.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200이 되겠네요. 200. 그러니까 얼만큼 증가한 거예요? 200만큼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얼른 계산하면 됩니다. 얼른.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계산하세요. 여기.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다가 1만 시한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뭐 비례세가 있다 그러면 CT 이렇게 더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계 수입 성향이 수입 개수가 있다. 수입 지수 그러면 더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의 소득에 따라서 투자가 늘어난다. 그럼 이거는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모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어디를 볼 거냐면 그 85번 보겠습니다. 85번. 다음 모형에서 자, 다음 모형에서 정부 지출을 1만큼 증가시키면 균형 소비 지출의 증가량은 얼마가 되냐. 자,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요. 정부 지출을 1만큼 증가시켰답니다. 그럼 일단 승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1 마이너스 일단은 여기 소비 함수에 보니까 0.5가 있네요. 이렇게 0.5는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자, 그리고 그 투자에 보면 0.4Y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자, 요거는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0.4는 빼줘야 돼. 이렇게 요거 유발 투자 승수라는 겁니다. 승수. 자, 그다음 유발 투자. 그리고 거기 수입에도 그 소득에 대해서 0.1만큼 수입을 더한다는 얘기죠. 0.1을 더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0.1. 자, 이렇게 해서 이것분에 만약에 이렇게 정부 지출 승수라면요. 여기다 곱하기 어떻게 돼요? 정부 지출해주면 됩니다. 자, 요것분에 1 해줘야 됩니다. 1. 근데 여기서는 자, 정부 지출 1만큼 증가하셨답니다. 1만큼 증가하셨다. 그러면 이 계산하면 0.4, 0.5죠. 0.5에서 0.4를 빼니까 0.1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자, 얘는요.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자, 0.5에다가 0.6이죠. 0.6에서 0.4를 빼니까 0.2네요. 그래서 1 나누기 0.2 하면 얘는요. 자, 5가 됩니다. 5. 그러니까 5만큼 증가하겠네요. 5.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증가했다고요? 일단 자, 이 그 정부 지출이 1만큼 증가했을 때 국민소득은 5만큼 증가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균형 소비 지출이 얼마나 증가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균형 소비 지출은요. C는 0.5
0.5y에다가 자 플러스 20 했죠? 20. 그러니까 여기서 y가 5만큼 증가하면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2.5만큼 증가하겠네요. 2.5만큼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6번은 이제 소비 가설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서부터는 끊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